오늘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에리 후먼은 브롬은 1900년도에서 태어나셔서 1980년도까지 사셨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이고 사회학자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을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 시대입니다. 1930년 미국으로 망명했죠. 컬럼비아대 예일대 교수로 있었고, 이분들이 마르크스, 정확하게 말하면 네오막시즘이라고 그러죠. 네오막시즘과 프로이트 사상을 통합한 사회심리학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실패로 끝나자 새로운 이제 변형된 네오막시즘에서 문화 쪽으로 마르크스 이론을 적용했다 그럴까요? 그게 네오막시즘인데, 경제적으로 세계가 마르크스주의를 맨 처음에는 시도한 나라들이 있었죠. 소련과 중공. 그러나 다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제 그런 실패의 조짐이 보이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네오막시즘, 문화적 측면으로 이제 접근한 마르크스이 이제 나타난 게 네오막시즘입니다. 그 네오막시즘 사상 그리고 프로이트 사상 이것을 통해서 사회심리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틀러에게 선동된 독일의 그 국민들을 그 심리를 분석한 거, 그 밑에 나오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나오죠. 유명한 책입니다. 왜 독일 국민들이 지성적인 독일 국민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했는가? 즉 자유롭다는 얘기는 용감하게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선동과 선전에 그 대중들이 자신의 그 자유로운 생각을 발표하지 못했다, 표현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내서 그 당시에 그 독일 민중들, 독일 국민들의 생각을 심리를 분석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책들이 주요 저서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자,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 것. 교과서 수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에세이, 즉 중수필에 속합니다. 즉 미셀러니 경수필에 대비해서 이거는 좀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약간 논문에 가까운 그런 이제 사변을 표현하는 그런 수필이다. 이래서 수필을 우리는 중수필,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겁다 중수필 또는 영어로 에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의 수필, 소유와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색이 담긴 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즉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다는 얘기죠. 소유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건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요 가로친 부분, 요거는 소유가 중시되는 현대인의 삶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자, 이게 현대의 그 자연스러운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뭐 요즘에 BTS 몇 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다.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문화의 풍토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를 가능하단 말인가? 즉 이미 판세는 기울어졌다는 거죠. 소유와 존재할 때
현대인들은 소유 쪽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겁니다.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사회에서의 소유에 대한 관점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역적. 자, 그러나 여기부터는 지금까지 현대인의 소유에 대한 관점과는 다른 관점이 나오겠죠.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았다. 주되고 중요한 문제로. 인생의 스승들, 부처. 자,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다. 이게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으로 소유를 중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에다 무게 중심을 둔 거죠. 또 예수는 지금 인생의 위대한 스승 지금 세 분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세 분이 나오는데요. 부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 두 번째 나왔죠.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이 목숨을 구원하는 사람은 결국 소유적 삶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된다. 이거는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이거는 존재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이게 즉 이 예수님도 존재적 삶의 가치를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죠. 온 세상을 얻는 것, 즉 소유적 삶을 아무리 추구해도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 이렇게 역설했던 것이죠. 자,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 이번엔 철학자가 세 번째 인생의 스승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죠. 이 자아를 에고라고도 하죠. 영어로 에고. 또 여기서 에고이스트 이런 말이 나오죠. 즉 에고이스트라는 것은 이기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아, 즉 자아 자체를 이기적인 속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에 그 자기를 이기적으로 이렇게 그 이기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즉 에크하르트도 뭔가 이기적인, 즉 소유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의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즉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보단 존재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 그런 사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했다. 자, 자신도 소유, 존재 이 문제를 연구했다는 겁니다.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토대, 어떤 사물이나 사회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미천을 기르는 미천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토대라고 합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다. 즉 소유적 삶의 양식이 있고 존재적 삶의 양식, 이 두 가지가 이 인생에는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개인도 소유적 삶을 살 수도 있고 존재적 삶의 양식을 택할 수도 있고, 사회도 역시 소유적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 존재적 삶의 양식을 띠는 그런 사회, 이렇게 그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소유와 존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계속 풀어가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이제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실생활 속에서 많이 연구해 됐다 그랬으니까 그 실생활에 속하는 우리의 그 문학 실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문학 속에 표현된 소유와 존재 양식을 한번 본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편의 시에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하나는 일본 시인 바시오 1600년도 중반의 사람이죠. 다른 하나는 영국 시인인 테니슨 1800년도 초기의 사람이죠. 한 150여 년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두 시인의 시를 보겠다는 겁니다.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했습니다. 시 속에 화자가 등장하겠죠. 그 시 속의 화자가 산책하는 중에 그 경험을 표현한 그 두 시를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테니슨의 시를 보자. 갈라짐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자, 생명의 존재, 생명의 존재죠. 생명을 지닌 존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네. 자, 이거는 그 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소유하는, 뿌리째 뽑아서 소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다. 신도 인간을 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그 진리를 아는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소유를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표현된 그런 화자의 모습이 여기에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바시오의 시를 보겠죠. 그리고 바시오의 시를 다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자, 바시오 시인은 아까 우리가 그 소개할 때 잠깐 보지는 못했어요. 봤지만 이제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하이쿠 시인이라고 했어요. 단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조 시인 같은 그런 단가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삼행시 짧죠. 뭐 이것도 시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가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자, 그러면 자, 가만히 살펴본다는 거는 소유하지 않는 행위죠. 네, 소유하지 않는 행위. 긴 관찰만 하고 바라만 보는 거죠. 자, 그런 바시오의 시를 이제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이 두 시의 차이는 크다. 테니슨의 반응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는 꽃을 뿌리채 뽑아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버린. 그러니까 소유할 때 뿌리채 뽑아버리니까 결국 그것을 가지고 뭐 너를 안다면 신을 대하여 알 수 있다. 또는 인간에 대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비밀을 키워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자, 그러는 그 명상 가운데서 꽃은 뿌리채 뽑혀지고 결국 해체되는 거죠. 여기서 테니스는 살아있는 것을 해체한다. 살아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을 비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바시오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꽃에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다만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죠. 바시오의 화자는 꽃을 살펴보기만 하고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존중하고 그대로 그 대상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시오와 테니스의 시에 나타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입니다. 자, 테니스는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그 꽃을 소유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바시오가 바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소유하지 않는 거죠. 단순히 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 즉 꽃과 자신이 일치가 되는, 즉 세계와 자신이 일치되는 그런 이제 화자의 어떤 그 존재 양식의 삶의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꽃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킨다.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자, 여기까지가 바시오와 테니스의 시에 나타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